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퇴직 예정자, 그 다음에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으로서 1인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교육과정 그 네 번째 모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듈은요. 앞서 다뤘던 모듈 1, 2, 3 지식 콘텐츠로 전환하기 만들기, 그 다음에 SNS 채널 만들기, 첫 매출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 모듈 4에서는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1년 360일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좌를 듣고 나시면요. 여러분들은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1년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월별 주요 활동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것에 대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하게 됩니다. 시간은 비록 짧지만 액기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연간 활동에 대한 거, 특히 주간과 일일 활동에 대한 우리 직장인으로 치면은 일지 작성, 업무 숫자 작성, 업무계획 수립 뭐 이런 것처럼 지식 콘텐츠 사업자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1년을 보낸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실 개인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그 다음에 1년이 다 끝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은 원천징수 이렇게 하듯이 이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정산합니다. 몰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한 걸 이제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1인 사업자로서 결국은 활동을 다 했어요. 1년의 마무리. 결국 뭡니까? 세금을 얼마큼 절세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열심히 벌었는데 세금 많이 나간 거 아깝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절세라는 것은 탈세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을 지킨 범위 내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탈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은 한 1시간여가 될 것 같고요. 제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상세한 내용은 왼쪽에 화면 보시면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연간 활동. 프로세스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요.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면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일단 일의 시작은 지식 콘텐츠의 생성, 만들고 SNS 채널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유통시키는 거죠. 홍보하는 거죠. 관심 끌기. 그러다 뭡니까? 이게 일방적인 그 홍보라면 서로 상호 그 인터랙션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고객이 직접 요구하거나 또는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팅을 해서 고객이 요구할 만한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잠재 고객이든 구매 고객이든 고객을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판매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서는 반복 구매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일회성 고객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회성 고객이라도 꾸준하게 일회성 고객들이 올려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재 고객이 많다고 해서 그런 매출이 다 발생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한번 구매를 했다고 또 재구매합니까?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하고 유지하고 계속 성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발생시킬 거냐, 지속적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매출을 발생에 대한 건 지식 콘텐츠이기 때문에 결국 상품과 서비스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앞선 그 모듈 3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만의 그 이야기인데요.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 프로세스에서 유념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지나친 매출 욕심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잘 팔리는 고객이 원하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관심 끌고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되려면 매출에 대한 과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신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자신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겁니다. 탈납니다. 그죠? 탈이 나요. 옷이라면 어울리지 않고 음식이라면 탈나고 운동했다면 몸의 건강 버리는 거죠.
꼭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매출에 대한 것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뭐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는 매출이라면 분명히 탈이 생기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적정선을 유지하는 거 좋다. 미니멈도 있지만 적정선도 만들어 놓은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한 1년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듈 4강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프로세스별로 해서 하나씩 각 단계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 콘텐츠의 생성과 저장은 이미 모듈 1과 모듈 2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강좌를 1강과 2강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좀 시청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 팔리는 상품이냐 서비스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고객이 누구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상품의 가치가 무엇인지, 서비스 가치가 무엇인지가 어필이 돼야 되는 거고, 상품으로 친다면 강의, 출판, 그 다음에 서비스라면 컨설팅, 용역 제공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팔리진 않죠. 어딘가 모여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콘텐츠의 생성이 있고, 근데 또 하나 부분, 1인 사업자라면 몸은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 개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만든 콘텐츠는, 지식 콘텐츠는 계속 노출되어지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노출돼야 됩니다. 또 연락을 계속 그 연락 주고받는 매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무료로 만들 수 있는 SNS 채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이기도 하고 상품의 홈페이지 또는 나의 홈페이지, 사업체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 이런 기능을 하는 SNS 채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또 브랜드가 또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에 맞는 브랜드, 사업체 이름이기도 하고요. 뭐 이름이든 아니면 별도 구별된 상품과 서비스만을 상징하는 브랜드든 그런 것이 있으면 좋다. 이것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고객으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고객의 관심을 끌습니까? 어떻게 매출이 발생이 돼요? 이거 없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우리 지금 유튜버가 유행이죠. 유튜브에서 결국은 클릭수가 돈이에요. 클릭이 돈이다 보니까 내가 클릭이 돼줘야 돼. 그러면 수많은 유튜버 동영상 중에 동영상의 제목, 썸네일이라고 부르죠. 이 타이틀만 보고도 클릭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을 끌기 위한 경쟁 속에서 내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관심을 끌 수 있는가?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이 특정한 키워드로 주제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수많은 영상물이 떠요. 그중에 시선이 가는 게 있다면 그 가는 유튜버의 그 동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추천받아서 직접 간 게 아니라면 검색을 통해서 특정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면 그 과정 속에서 관심 끌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나의 상품과 서비스의 고객한테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한테 노출돼야 된다. 그래서 3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몸이 혼자다 보니 모든 고객을 다 커버 못해요. 그리고 전 영역을, 전 주제를 내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 콘텐츠에 가장 적합한 고객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된다. 마치 곰이 얕은 냇가에서 물에 지나가는, 그 냇가를 지나가는 고기를 기다렸다가 잡는 것처럼 그런 길목 지키기도 좋다. 그 다음에 매출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한테 많이 노출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럼
그럼 그 잠재 고객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많이 몰려 있는 곳에 내가 노출돼야 됩니다. 제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제가 활동을 하지만은 똑같은 내용, 컨텐츠를 네이버 카페에 저의 잠재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 가령 뭐 인사동의 카페, 이곳에 가서 사업자가 돼서 비상업용,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비상업적인 글로 꾸준하게 매주 아니어도 한 달에 수차례씩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반응이 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동 카페에서 제가 많이 노출되었고 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격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매출로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올렸다고 바로 매출되는 건 아니고요. 인지도가 쌓이면은 매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인사장이라는 카페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내가 노출돼야 되는 거고, 노출됐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 HR리스트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항상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2009년 11월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또 메일링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어떤 특정한 회사, 특정한 직무에 전문성 갖추고 있다면 자신만의 그 DB가 있을 겁니다. 네트워킹이 있을 거예요. 그런 DB를 활용을 해서 메일링도 좋은 노출 중에 하나이다. 근데 조심할 거는 대놓고 광고, 뭔가 좀 읍조형, 사주세요, 뭐 팔아주세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그걸 메일링을 보고서 흥미 있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메일링은 받는 사람도 부담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움되는 글, 어차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던 글, 그 글을 메일링을 합니다. 단 밑에 나 이런 상품 갖고 있어요. 이런 교육 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개 교육 있어요. 이런 책 있어요. 라고 그 연관되는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되는 링크를 걸어놓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일링의 내용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되는 내용. 근데 하단부에는 연관되는 상품, 저희 상품이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 카페 그런 데서 가면은 그렇게 연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금기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있다. 그 전문가라면 지식 콘텐츠가 유니크하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제안을 해줘.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런 어떤 그 제안.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한 솔루션.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원인은 뭐다? 해결책은 이거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 잠재적인 고객한테 도움되는 내용이라면 특정한 직무, 나의 그 주제, 나의 지식 콘텐츠 주제에 관련되는 사람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대응해라.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원인은 뭐야?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 발생한 일에 대한 뭔가 도움되는 유니크한 뭔가 그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좀 좋겠죠. 그래서 SNS 채널이 없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메일링도 한두 번이죠. 보낸다고 해서 다 있습니까? 그 네이버의 메일 보면은 기능의 메뉴 보면은 그 수신자를 알 수가 있어요.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100명한테 보내면 몇 명이 열어볼까요? 그 여러분들의 상품, 지식 서비스에 대한 지식 콘텐츠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페이스북에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려집니다. 메일 링크가 뿌려져요. 그 뿌려졌다고 다 보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본 사람, 열어본 사람, 도착된 사람, 그 내용을 본 사람 이게 구별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내가 메일링 하면은 내가 뭔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은 읽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이제 블로그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SNS 채널이 만들어져 있으면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류 시간 등등등. 그래서 SNS 채널을 빨리 만들으시는 거 좋고 노출이니까 남들보다 우리 그 유튜브 수많은 동영상 중에 시선을 끌듯이 나의 어떤 그 브랜드 또는 시각적인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 브랜드, 네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HR 리스트라는 부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고 상호이자 회사명이자 저희 그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마침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SNS 채널의 대부분은 제가 HR 리스트로 다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도 갖고 있고요. hrlist.com, 그 다음에 hrlist.co.kr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도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고객에게 정보 제공하기. 정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야, 이게 무슨 도움돼? 고객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는 가치를 느껴집니다. 가치를.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은 지식 콘텐츠 사업자에서 보면은 고객한테 제공되어지는 정보는 지식 콘텐츠 내용이에요. 콘텐츠예요. 그 콘텐츠를 몰랐어. 알고 싶어. 그 와서 그걸 알려주세요. 그럼 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 콘텐츠를 우리한테도 구현해줘. 만들어줘. 이건 컨설팅이에요. 또는 용역이죠. 따라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요.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그게 정보라는 거고요. 정보는 표현된다면 말과 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면 제 모듈 1 거기 지식 콘텐츠를 생성하기, 전환시키기, 나의 그 안목지, 지식 콘텐츠 그것을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시 필요한 겁니다. 뭐로? 말과 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글을 써야 된다. 근데 작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글의 독자, 나의 지식 콘텐츠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 뭔가 도움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용한 정보의 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주로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글을 쓸 때 저는 술을 잘 못하니까 맥주 한 캔 먹고 쓴 적도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쓸 수도 있고 또는 그 커피숍에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작업실에서 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글을 썼다고 해서 바로 그런 블로그 올렸냐? 그게 좀 찜찜하면은 일단 메모장 같은 데다 글을 씁니다. 수시로 글을 써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이제 몰아서 썼던 것들 보고서 블로그에 글을 이제 옮겨서 쓰기도 하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글의 독자, 내 지식 콘텐츠에 필요로 하는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좋아하는 글이어야 된다. 그 얼굴을 그리면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경험했던 직무에 실제 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제가 팀장이었을 때 지금 팀장인 사람, 그리고 제가 회사 다녔을 때 경영진이 요구했던 것,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원하는 게 뭔지를 얼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고 경험이 없는 것을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어야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맞는 나의 시행착오 속에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여간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글은 읽는 사람이 도움이 돼야 된다. 실무에도 이런 거 고민했는데 도움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게 되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참 궁금했는데 큰 도움 됐습니다.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도움받았습니다. 등등등. 결국은 고객, 읽는 사람 입장에서의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돼야 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관련되는 관점, 인식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행동 요령, 그 다음에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는 제공되는 정보, 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도 아닙니다. 지식 콘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숙련된 사람이면 여러분이 가장 자신이 있는 지식 콘텐츠의 그 주제에 대한 숙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두려운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원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두렵고 아주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지는 거. 그래서 특정한 지식의 콘텐츠 사업자라는 얘기는 특정한 직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실무 경험자한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중요한 정보, 뭐 제가 표현하면 이제 상품과 서비스 되는 거죠.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전문가 소리 듣지만 최초 처음 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도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뭐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DB가 없다? 어렵죠. 근데 DB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DB가 없고 경험이 없는데 누가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되겠습니까? 있는데 정리가 안 됐겠죠. 머릿속에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지에 있는 거를 형식지로 지식 콘텐츠에 대한 거를 상품화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게 빠를수록 좋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면 그 직무, 특정한 지식 분야에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 분명히 남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글로 표현하면 큰 도움 됩니다. 좋은 정보가 되죠. 예컨대 제가라면은 해마다 그 새로운 해에 대한 HRD 분야의 전망, 뭐 예측 또는 새로운 제도, 법, 규정, 법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 그에 대한 가이드, 이런 강의가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상품 판매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 회사에 있을 때야, 직장에 다닐 때야 그 보고서 쓸 때 배경, 도입의 필요성, 실시의 필요성 이 정도의 언급이었다면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자기 이름을 걸고 실무자들한테, 고객한테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툴, 이런 사례를 많이 활용하면 큰 도움 됩니다. 이런 식의 제어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런 과정상에 도움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일링이라면 이런 내용이 메일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고 SNS 채널이 있으면 그 속에 담겨져서 꾸준하게 계속 노출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하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블로그는 홈페이지고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글은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안엔 저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이 두 가지가 좀 믹서돼야 된다. 근데 비중은 도움되는 정보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관련된 글도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이 믹스가 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나의 홍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잠재 고객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도움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도움받았다 생각이 들면 딴 데 가겠습니까? 지속적으로 SNS 찾아오겠죠.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콘텐츠, 정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한테 노출되고 공짜로 비상업적인 관점에서 순수하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면은 지속적으로 나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막말하면은 장사꾼 냄새가 안 난다 이런 그 사업자들은 좋아하죠. 뭐 하면은 그냥 또 뭐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도움되는 정보를 줘.
그럼 노출되는 우선순위는 높겠지요. 자, 그 다음에 교육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고객사한테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납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개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보통 영업대표라 부르는데 그들 통해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는 컨택되어지고 그들 통해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당연히 잘 지내야 되는 거고요. 즉 고객이라는 것은 B2C면 직접적으로 고객사 다이렉트하는 경우, 근데 B2B라면 교육사업체를 중간에 껴서 고객사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식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 보면은 교육사업체의 영업 담당, 영업 대표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들이 당장은 매출이 발생 안 되더라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약정은 없지만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 경우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불실이 생기면은 사실은 좀 지속되기가 좀 어렵죠. 물론 알면서도 당한다 이런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도움 요청이라면 흔쾌히 해줄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출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구매하려는 고객 또는 교육사업체 입장에 보면은 망설여지게 돼요. 왜? 그들 입장에서는 마루타 되기 싫거든요. 샘플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어떻게 해서든 그 첫 번째의 매출 발생 실적을 빨리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 또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 꾸준한 노출이 3개월 또 되는 동안에 결국 어느 고객은 어느 교육업체는 결정 내린 거죠. 그래 이 사람 한번 써보자. 속눈썹 치고 이렇게라도 의사결정을 내리고 매출을 줄 겁니다. 그게 3개월 시점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강의 기회를 잡거나 컨설팅 기회를 잡는 경우 또는 글을 쓰는 경우, 출판하는 경우 이런 것도 가능은 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먼저 불쾌감 없이 선의로 그와 같은 것을 도와준다면 뭐 좋지만 부담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 측면에서는 굳이 권장되진 않습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강의가 회사 그만두고 그 다음 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인, 후배가 제가 나오는 거를 알고 자신이 맡고 있던 강의 기회를 저한테 양보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적 네트워킹 때문에 첫 강의를 회사 그만두자마자 일주일 이내 한 케이스고요. 그 첫 번째 강사료를 받아가 저 샀던 게 그 노트북이었습니다. 지금 쓰는 건 말고요. 뭐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을 유지하는 거. 본질에 충실하면 돼요. 결국은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갖고 있는 콘텐츠 그 자체가 뛰어나면은 고객은 어디 안 가요. 교육 사업자가 딴 데 안 갑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계속 반복되네. 맞습니다. 반복됩니다. 지식 콘텐츠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는 좋은 지식 콘텐츠의 확보예요. 그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조금 이제 가속화시키고 사업 성장에 불을 지피는 거는 SNS 채널, 브랜드, 근데 지속적인 관계 유지, 그리고 적극적인 또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 콘텐츠를 10년 전과 지금 같으냐? 100%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건 아닌데 많이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시기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들, 바뀐 부분들, 가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도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교육사업체는 그런 관점에서 고객사와 교육사업체는 요구를 합니다. 당신 이것도 할 줄 압니까? 예, 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망설여져요. 그건 좀 어려운데 이러면 깨지는 거죠. 아무리 그전까지 관계가 좋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고객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지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매출 발생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게 할 거냐? 매출이 발생하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인맥 장사를 안 한 게 그 하나의 지론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강의 기회는 제 후배가, 알고 있는 지인 후배가 제가 나온 것을 알고 먼저 제안했던 거고, 그래서 고맙게 했던 거고요. 하지만 제가 먼저 찾아가서 강의 주세요, 컨설팅 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오면 다행인데 안 줄 경우 어떡할 거냐 이거죠. 사정이 있어서 못 주는데, 그런 경우 막상 당해보면은 지금 관계가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여러 번 반복된다면 좋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재직했을 때, 인력개발팀장 했을 때 느낌이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익에 준한 거고 경영진 의사결정이에요. 아무리 팀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적인 그 관점에서만 채택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 노출되는 활동을 통해서 안테나에 잡혀서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는 갈지언정 먼저 찾아가진 않는다. 그게 대인관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은 된다. 또 여러분이 그 의사결정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지식 콘텐츠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 컨설팅을 포함입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일단 공공 쪽은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비딩이에요. 복수 견적받아서 공개 입찰 발표를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천만 원 언더더라도 복수 업체를 꼭 선정을 해서 둘을 이제 견주어 보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2천만 원 언더는 수의계획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이제 견적 받고, 그다음에 복수 견적 갖고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도 들어와서 심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면 대부분은 수의계약 쪽에 매출에 될 확률이 높고요. 물론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는데 쉽지는 않죠. 또 하나 부분은 금액이 크면은요, 개인 사업자한테 안 줍니다. 법인한테 가죠. 그래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면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의 그런 금액을 타겟으로 삼아야 될 거다.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내 콘텐츠가, 지식 콘텐츠가 유니크해, 어디도 없어. 그럼 고객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매출에 보면은 컨설팅은 100% 지금까지 약 10년 지난 세월 동안에 16번을 했는데 거의 다 하나 빼고는 다 직접 고객사 컨택에 대해서 컨설팅이 성사된 겁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그 고객사가 서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회사도 만나보고, 또 법인도 만나보고, 저와 같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고민 끝에 저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선택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성비가 높다. 다른 데는 3명인데 나는 혼자서도, 그러니까 3명분의 금액인데 나는 혼자,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쪽 3배를 받아야 되는데 3배를 요구한 거예요. 저는 3분의 1인 거예요. 또 하나 부분은 이쪽은 주니어예요. 근데 저는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도움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을 것 같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업체하고도 비딩은 아닌데 수의 계약상에 같이 올라간 적이 좀 여러 차례 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컨텐츠만 좋다면, 컨텐츠가 좋고 내가 SNS 채널에 잘 가꿔져 있다면, 그런 홍보활동, 정보 제공을 잘 하고 있다면 고객의 서칭하는 과정, 탐색하는 과정이 분명히 노출될 거다. 그리고 노출이 되었다면, 내용이 유니크하다면 내가 선택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래서 인맥을 통한 매출도 쉽지만, 그게 된다면요 쉽지만, 안 되는 경우 인간관계상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 자제, 오히려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좀 권장할 만한 하다.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회사에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대로 해야죠. 아무리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관계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의사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좋은 고객 입장에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는 뭐냐?
실질적인 실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노하우예요. 그게 없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교육과 도움되는 교육이 있다면 저는 도움되는 교육이 많은 것 같고요. 컨설팅은 페이퍼보다는 컨설팅이 진행하는 과정에 많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좋은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설팅은 제가 끝나고 나서 없더라도 실무자가 제가 남긴 그런 자료, 툴 이런 걸 활용해서 혼자 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컨설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컨설턴트 있을 때 알 것 같아. 근데 가면은 페이퍼밖에 없어.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이러면은 사실 난처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는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컨텐츠의 생성과 상품화 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 매출 발생에 대한 일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오히려 1인 사업자 되는 것이 시간적 여유, 물론 여유가 많지만 또 바쁠 때는 무지 바쁩니다. 휴일도 일을 할 때가 있고 뭐 야근할 때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게 1년 360일 가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바쁠 땐 무지 바쁘지만 또 안 바쁠 땐 안 바빠요. 어쨌거나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령이 하나의 콘텐츠가 나오면 그거 갖고 글, 책, 강의, 컨설팅 이렇게 뭔가 연계시키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그 다양한 상품 하나의 멀티 콘텐츠로 다양한 디바이스 대신에 다양한 그 상품화 시키는 데 요령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에 대한 거, 전자책, 종이출판, 그리고 컬럼 글, 그 다음에 특강, 그 다음에 패키지 또는 컨설팅 등 여러분이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편 나오면 그 팬시 상품의 매출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 하나만 잘 나오면 영화도 만들고 책도 나오고 팬시도 되더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막막하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빨리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글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한결 더 수월할 거고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글 써야지라고 말은 했지만 생각은 했지만 실제 글 쓴 분 많지 않을 거예요. 블로그 만들어야지, SNS 채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지만 실제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잘하신 분이 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시라. 만들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놨으면 그만큼 남들과 격차가 있는 거예요. 남들 후발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선점하는 거죠. 빨리 하시라.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만큼 잃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나친 매출에 대한 욕심은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사람관계가 버리거나 또는 건강에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지나치면 하기가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요. 특히 병이 난다는 것은 사업 중단을 이루기 때문에 정말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면은 그런 쪽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이미지 평판이 확 여러분이 쌓은 탑이 무너질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뛰어든 분야에서 폭망할 경우는 메인되는 영역에 대한 것도 불신이 생겨요. 그 평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기준 갖고서 지킬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 그 한계치가 좀 있는 편인데 꾸준하게 일정 금액 맞추는데 그 이상 뛰어넘지 못한 부분은 사실 확장성이에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자신은 없어요. 그럼 제게 아닌 거죠. 예컨대 컨설팅이에요. 인사평가.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영역과 좀 무관한 것에 컨설팅을 해보면은 그건 제게 아닌 거죠. 근데 제 메인 중에 또 일부가 들어가. 그건 어떻게든 제가 해드리려고 하지만 메인이 제게 아닌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깝더라도. 뭐 이런 거 제가 영업한 행위가 한 번도 없어요. 그 협상력, 영업에 대한 거
사실 하기는 어렵죠. 대신 성과관리 쪽은 제가 실무로 많이 했으니까 영업사원들, 영업부서에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를 알고 할 줄 알게 만드는 것, 이건 제 영역이죠.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업력 향상에 대한 능력과 역할에 대한 강의, 이건 또 제 영역이 아닌 거고요. 그런 구별이 좀 필요하다. 협업할 경우가 사실은 그 문제인데요. 뭐 사람이 많으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모이면 사실은 이제 그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같은 네 거 내 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 그 연대라면은 사실 그 뭔가 화근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아. 욕심나게 돼요. 저는 쟤는 별로한 것 같아. 쟤 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욕심내다 보면은 남게 탐나게 되고 상대방이 평소 같으면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안 좋은 거로 계속 머릿속에 남고 싫고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면에서도 사실은 그 욕심은 이런 측면에서 금전적으로야 드러내지만 그 어찌 면에서 분명히 안 좋은 측면도 발생할 거다. 여러분 뭐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이 목격합니다. 좋은 회사 후배였지만 사업자가 된 입장에서 좋은 후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좋은 사업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결국 좋은 사업자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발견됩니다. 왜? 욕심 심했거든요. 제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가로채기, 그 다음에 뒷담화, 그 다음에 강서료 체불 등등등등. 이 바닥은 좁아서요. 금방 소문납니다.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좋은 거는 남 돈 줄 일은 없어요. 내 것만 잘 챙겨준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심플.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욕심내다 보면 남의 것도 다른 사람과 같이 그 다음에 과로 그러면 분명히 탈난다. 그래서 혼자서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뭐 탈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운영하는 회사로 법인으로 전환해야 돼요. 이때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로서 잘 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은 법인으로 가면 안 돼요. 개인 사업자가 돼야 돼요. 따라서 매출의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좀 말이 이상한가요? 매출의 욕심을 버려라. 즉 가장 나답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매출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욕심 있으신 분은 해도 되죠. 소화 가능하면. 그게 아닌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침. 뭐 이 방법도 있으니까요. 법인 만드는 것도. 자, 이렇게 해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1년을 본다면 결국은 뭐 1월이 되든 몇 월이 되든 생성부터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1월부터, 어떤 거는 3월부터, 어떤 건 9월부터, 어떤 건 12월부터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 딱 잘라서 나의 지식 콘텐츠 상품과 서비스가 계절적 요인, 월 단위의 어떤 그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면 월 단위로 해서 해야 될 일이 명확히 구별돼요. 근데 월 단위로 구별이 잘 안 돼. 그냥 성수기, 비성수기만 있을 뿐이라면 이 업무 진행 프로세스로 구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직장인하고 우리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를 비교한다면 일일 활동 명확하죠. 솔직히 직장인들은 연간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 분기, 그다음에 월, 그다음에 주간 목표까지도 있고 그새 또 활동도 하고 리뷰도 하고요. 그 주간 업무 미팅 같은 걸 통해서 또 리뷰도 하고, 그죠? 또 혼자 안 하고 또 엮여서 같이 하고요. 근데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는 혼자 다 해요. 돈벌이도 해야 되고요. 홍보 활동도 되고 콘텐츠 개발 활동도 해야 돼요. 물론 하루 종일 뭐 못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매일같이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누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찌 보면 돈벌이에 해당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1인 20 콘텐츠 사업자는 이걸 모두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스케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케줄을.
그래서 강의 준비라면 가정 콘텐츠 개발은 강의가 되려면 최소 8주 전부터, 그 다음에 용역 컨설팅, 용역 일하면 한 3개월이나 또 12주 또는 10주짜리 분량, 뭐 정 급하면 4주에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버하지 않아요. 그래야 또 일정 관리가 딱딱딱 맞춥니다. 그 다음 주간이라면 뭐 비성수기는 어쩔 수 없지만 바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으로 섰을 때는 힐링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멍때리기라는 표현 쓰는데요. 강의 2, 3이라고 나면 지칩니다. 미치도록 표현하지만 머리도 아파요. 그래서 몸을 좀 심신을 좀 힐링. 저는 이제 멍때리 표현 쓰는데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멍때리 딱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보든 음악을 듣든. 저 같은 경우는 멍때리기, 제가 보고 싶은 뭐 다큐든 영화든 가족이 피해 없는 시간대에 혼자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장시간 며칠짜리 강의를 했으면 끝나는 다음날 이제 사우나 가는 거죠. 그러면 좀 몸이 풀립니다. 자,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인데 매일 못하는 게 있다면 주간 단위로도 꼭 하시라. 가장 중요한 거는 1인치 콘텐츠는 매일 또는 주간으로 해서 꼭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왼쪽 화면에 보시면 화면 왼쪽에 있는 저의 책,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몇 가지만 요약한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업자로서 필요한 주요 되는 행동들,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관할 여러분 소리집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거는 인감. 그러니까 사업자용 인감. 보통 얘기하는 자기 개인의 인감이에요. 그래서 사업체명, 그다음에 사업 업종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 안 하시게 되는 게 담당 직원이 검사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업종이고 사업의 성격이 매출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는 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면세 사업자인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정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게 나오면 인감 들고 은행 가서 거래용 사업자용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 고객사 중에서는 교육사업체 입장에서는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를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 매출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계산서 발행을 요구를 해요.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면 그냥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서냐 세금 계산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것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갈 통장을 요구해요. 그건 사업자용 통장을 요구해요. 개인 통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자 인감이 찍힌 통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가서 통장 만들면서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이 항상 원하는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명칭은 정확하게 개인 사업자용 법인카드입니다. 본인 거와 가족 거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최초에는 그 사용 한도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발생하면 그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은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날이 등록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브랜드, 사업체명이 나와야 돼요. 잘 지어야 되고요. 브랜드명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서비스 상표 출원이라고 될 거예요. 그거는 브랜드명, 상품명. 여기는 사업체명이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고요. 액기되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다. 집중적으로. 이거 잊지 마시라. 세금 계산서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다. 그래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 저 같은 경우는 계산서 발급하는데 양식은 동일하지만 항목이 하나가 다르다는 거. 부가세 표기 여부가 있다. 근데 지금은요.
전자계산서 발급을 요구를 해요. 전자계산서 발급을 국세청에서는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요. 고객사 중에도 일부 원합니다. 계산서 발행해서 하기도 하지만, 종이로 된 계산서 발행도 하지만 전자계산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이걸 하려면 사업자로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사업자용,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전자계산서가 발급을 가능한 통신회사의 서비스 있어요. 저 같은 경우 U+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페이퍼로 한다 그러면, 계산서를 한다면 거기 명판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체명,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이런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손을 쓰기 귀찮으니 계산서 양식에 맞게끔 미리 만들어 고무판에다가 이제 그 새겨서 스탬프 잉크 찍어 꿍 찍는, 보통 우리가 지금 명판이라는데 명판 스탬프가 꼭 필요합니다. 전자계산서라면 그게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물어봐야죠. 계산서를 할 건지 전자계산서인지. 고객이 이걸 원하면 이거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한참 뒤에 했고요. 계산서 발행, 전자계산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제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데, 매년 1월 달에는 전년도 발생한 매출을 자진 신고해요. 그리고 사업장 변경 유무에 대한 것도 같이 신고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 사업자로서 발행한 계산서 또는 뭐 세금 계산서, 이걸 토대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라면 분기별로 부가세를 내고요. 근데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이걸 안 해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1년에 딱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달에 합니다. 이때 딱 한 번 해요. 물론 그 전에 5월 되기 전에 한 번 중간 정산을 해요. 작년도 매출의 50% 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지 여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에 정산을 해요. 그 당시는 이미 세금 낸 게 많으니 되돌려 주기도 하고 덜 냈으니 더 내시오라고 이 판정이 납니다. 이때 나요. 그러면 한 6월달 부분 되면은 이제 환급될 거 또는 뭐 더 낼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환급되는 부분은 이제 6월달인가 이쯤 들어옵니다. 이때 그 세금은 카드로 결제가 또 가능하고요. 사업자로서 세금 정산은요, 본인이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경우와 세무사를 활용하는 경우.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매출 규모가 커요. 그리고 나간 비용이 커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걸 다 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매출의 규모도 크고 고정비 나가는 게 많다면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직접 어디서 하느냐?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돼요. 홈택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을 하려면, 여기서 작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그래서 아까는 사업자용, 요건 또 개인용, 그냥 금융거래를 위한 그런 개인용.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자용, 개인용,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이 안에 가면은 세금 신고, 사업장 신고에 관련되는 그 절차들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설명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 이 네이버래. 요 뭡니까? 홈택스 가서 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이버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검색하면은 많은 정보들이 뜹니다. 이게 액기 쓰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로 가시면 되고요. 이게 그 계산서 양식, 세금계산서 양식입니다. 차이점 뭐냐? 여기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있다. 여기는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서라 부른다. 오로지 이 경우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자계산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양식과 이런 양식으로 구별돼 있습니다. 제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 관련된 부분 쪽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 닥쳐서 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큰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내부에서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개인 사업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일을 내가 상품과 서비스를 매출 발생 일으키려면 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 통장도 은행에 대한 사업자용 거래 은행에 대한 그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 법인카드도 만들고 그리고 사업자로서 세금은 홈택스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1월 달에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신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장 신고하면서 한 작년에 그 매출의 50% 정도 대비를 해서 그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토탈로 이제 누적비를 해서 총 실제 세금 낸 것, 이미 낸 것, 아직 안 낸 것 이런 걸 감안해서 세금이 부과되고요. 많이 더 냈으면은 6월 달에 환급받고요. 덜 냈으면 그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하려면은 개인용 인증서,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양식이 다르다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뭐 일일이 다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걸 여기 해당하는 내용을 고무판에 새겨서 스탬프를 만들어가지고 잉크 찍어서 딱 여기다 찍는 거죠. 그걸 저는 명판 스탬프라 부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도 명판 그러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할 때 꼭 아셔야 될 거 전자결제 그 결제를 할 때는 상대방 고객사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고객사의 사업자 등록증 이것도 꼭 잊지 말고 받으시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그 페이퍼로 나와요. 프린팅 할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하시라. 언제 무슨 일 벌일지 모르니까요. 모아놓으시라. 저는 영수증까지도 모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0년 지났는데 뭐 세무 문제 발생한 적은 없고요. 근거 자료는 다 만들어놨고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단위 봤을 때 비용이 나가는 게 많아요. 지출되는 게. 그런 경우는 직접 하기보다는 세무사 끼는 게 좋고요. 근데 비용이 적어. 그럼 직접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세무사 공짜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 그 다음에 나가는 고정비 등을 감안했을 때 세무사에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인 DC 콘텐츠 사업자라면 고정 지출비 나가는 것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일 있을 때마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 있을 때마다 뭔가를 해. 또 비용이 나가. 그거 외에는 뭐 사실 크게 비용 나갈 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세무를 할 때 두 가지인데요. 나라에서 물어봅니다. 흔히 얘기하는 퉁칠래요? 아니면 따질까요? 이런 식이에요. 저는 퉁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 매출이 됐을 때는 얼마 이런 비율 정한 게 있어요. 세율을. 그것을 적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세율로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율에 맞춰서 증빙을 이제 입력하는 거죠. 홈택스라는 곳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무사를 썼을 때보다 세금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지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이용할 바에는 그냥 퉁쳐서 가자. 그래서 일괄적인 적용하는 비율로 가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적용하는 산술값, 비율, 세율을 제가 비용 인정하는 비율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편리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세금 계산서를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은 고객은 그걸 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매출이 발생이 되면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준 고객들은 교육사업체는
세무서에 다 신고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가면 제 매출이 다 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건 없거든요. 다 계산서 하나, 원천징수. 그러니까 고객사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 다 신고한다. 따라서 홈택스에 이미 정부의 그 제가 매출 발생한 그 기록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굳이 쓰지 않다는 거죠. 왜? 비용에 대한 것을 정비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 경우. 그래서 매출이 많고 고정비가 나간다, 비용이 많다 이러면은 세무서를 이용하는 것이 한결 더 수월합니다. 절세 방법. 컷 이슈죠. 이런 경우도 있죠. 1년에 내는 세금이 비율에 따라서는 웬만한 직장의 연봉이 될 수도 있어요.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바뀌는 건데 지금 뭐 세율이 몇 프로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법으로 과세 표준되는 금액을 놓고서 금액에 따라서 6%냐, 뭐 15%냐, 뭐 26%냐, 뭐 30%냐 이런 식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막상 정산했을 때 알아요. 5월달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나 보니 내가 평균적으로 한 2억 이상은 매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2억이 안 되더라도 세금이 보니까 연봉 한 사람의 연봉급이야. 아깝죠. 일단 금액으로 보면은 난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당연히 소득에 맞게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맞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해요. 많든 적든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은 나라에서 정한 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줄이고 싶어. 덜 내고 싶어. 이 경우는 절세예요. 아예 안 낸다. 불법적으로 하는 거는 탈세인 거고요. 그래서 절세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매출이 크다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인 사업자가 되면은 비용에 대한 그 인정이 많이 그 비용을 인정을 하고 세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10% 정도 또는 많으면 20%예요. 10%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뭐 몇 억이 되더라도. 1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라면은 과세 표준이 8천만 원만 넘겨도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는 절세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 써서 해서 줄이는 비용이나 나라에서 그 약정 산출해주는 그 세율대로 적용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세무사 썼을 때보다 절세를 얼마큼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주의고요. 그래서 절세를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면 결국은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리고 이제 그 도의적으로 법만큼 세금을 내야죠. 절세는 필요하다. 탈세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금에 대한 거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뭐 매출이 2억 가까이 된다 이러면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절세할 것인가.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뭐 그런 걱정은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그건 나중 문제. 아마 이런 거는 이제 가지시라.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방법은 강구할 만하다. 혼자 힘을 안 대면 세무사의 도움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은 건전한 개인 사업자로서의 그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너무 주변에 이만큼 세금을 아꼈어. 그 절세는 괜찮은데 탈세 유형을 너무 배우지는 마세요. 자, 지금까지 지식 콘텐츠 사업자 1년 360일에 말씀드렸는데 지식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올려지고 홍보되어지고 정보 제공되어지고 매출이 발생되고 고객 유지하고 매출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시작이 1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단편으로 해서 그 프로세스가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동시 진행에 따라서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이렇게 뭔가 그 가이드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1년에 365일을 캘린더로 보지 마시고 프로세스로 좀 보시라. 그리고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등록하고 정산하고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알 필요가 있다. 맨 처음 사실 막막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행착오도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제4강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의 1년 360일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 이 모듈 4개가 구성되어 있는 퇴직 예정자와 그 다음에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 1인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이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그 교육 과정 아직 시청 안 하신 분 있다면 한 번 더 여러분에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4강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